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한민국의 특별한 조기 경보 시스템. 2. 역대한민국의 슈퍼병기가 나타났다. 3. 대한민국의 강함을 확인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은 후발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어도 방위산업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데요. 특히 전투기 엔진 분야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방위산업체들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견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갑질 수준의 견제를 뚫고 항공기 엔진을 개발한 것도 모자라 국산 엔진을 탑재한 국산 비행체의 초도 비행을 준비 중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항공기술력의 초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기반 기술을 갈고 닦아도 항공 엔진의 자체 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물론 기술적인 어려움도 크게 한몫했지만 항공 엔진 분야에서 특히 더 후발주자 견제가 심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세계 항공 엔진 시장을 나눠먹고 있는 3대 제조사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프렛 휘트니 PW, 영국의 롤스로이스 RR의 정보 제한과 수출 통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례로 한국이 KF-16 최종 조립 국가로 선정되었을 당시 PW는 F-16에 탑재되는 자사 F-100 엔진의 기술이나 시험 등에 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한했는데요. 지와 한국이 맺은 최종 조립 계약을 무시하고 엔진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전차 같은 지상 무기 체계야 엔진이 고장 나더라도 가다 서는 게 고작이지만 전투기는 최악의 경우가 추락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W는 F-100 엔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넘길 수 없다고 배짱을 튕겼습니다. 그러나 PW는 가장 중요한 걸 놓쳤는데요. 그건 바로 대한민국이 의지와 집념을 빼면 시체나 다름없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PW의 갑질에 오히려 기술 약속 공무로서의 서러움을 느낀 대한민국 개발진들은 터빈 블레이드의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 제작 방식을 바꿔가면서 무려 1000만 번야 강도 실험을 반복할 정도였는데요. 그 결과 1997년 시험 비행에 나선 KF-16은 엔진과 동체 부품을 포함해 기체의 41%에 달하는 부품을 국산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 끝에 현재 한국은 오히려 세계 항공 엔진 3사에 소재 부품을 역수출할 정도로 기술적 성숙도가 충분한 상태인데요. 즉 한국이 노력해온 4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허투루 보낸 시간이 아닌 단계적 개발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밟아온 인고의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견제 때문인지 일각에서는 여전히 국산 항공 엔진 개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존재합니다. 이미 신뢰도가 높은 3대 기업의 엔진을 사용 중인데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가 수리와 기술 지원, 심지어 납품을 거부하는 등의 훨씬 더 노골적인 견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이나 징배 없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는 국산 항공기 엔진이 꼭 필요하다고 단언하는데요. 항공 엔진 분야만큼은 퀀텀 점프, 즉 단기간에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 번이라도 명맥이 끊겨버린다면 쫓아가는 것은 물론 신호조차 하지 못하는 분야가 바로 항공 엔진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무인 전투기 시장입니다. 만약 한국이 국산 항공 엔진을 포기하면 무인 전투기 시장에서조차 후발주자로 뒤처지게 됩니다. 특히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가 제공권 확보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만큼 국산 항공 엔진의 부재는 언제든 발목 잡힐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는 꼴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은 국산 엔진으로 무인 전투기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최초 무인 스텔스기인 쿠스X는 무려 70% 수준의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쿠스X는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튀르키예의 크즐레마가 우크라이나산 엔진을 사용한 것과 달리 완전 국산 엔진 탑재를 목표로 개발 중인데요. 실제로 이미 지난 2014년에는 KUS인 축소 버전인 가오리 X1을 개발해 비행시험에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오리 X1은 전장 10.4m, 전폭 14.8m, 중량 10톤에 달하는 쿠스X를 46%가량 축소한 시제기 모델이었는데요.
국산 5500 IBF급 터보 엔진을 장착해 1시간 30분 동안 50km를 비행하며 무인 전투기 개발 가능성에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개된 쿠스X의 외관을 보면 꼬리 날개가 사라진 모습입니다. 이는 현존하는 스텔스 모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저빛함 형상인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형 장거리 유도 폭탄 KGB를 포함해 각종 신형, 소형 미사일 등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오죽하면 쿠스X를 목격한 다수의 의심이 미니 B2 폭격기라는 별명까지 붙여줄 정도인데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코리아 2022에서 대한항공은 KF-21 전투기와 멀티 자율 운항이 가능한 로열 윙맨 쿠스 LW를 공개하면서 전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그도 그럴 게 쿠스 LW는 전장 10.6m, 폭 8.4m의 크기에 현재 개발 중인 국산 터보팬 엔진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5500 LBF2라는 이름은 단순히 프로젝트의 일관성을 위한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할 가능성이 큰 탓에 전문가들은 쿠스 LW의 추력이 최소 800 LBF급 이상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KF-21을 지원하며 함께 편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초음속 전투기에 준하는 속도를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쿠스 LW도 쿠스 X 못지않게 무장 능력과 스텔스 능력이 중요한데요. 쿠스 LW 또한 쿠스 X와 마찬가지로 저빛함 형상 및 스텔스 기체이긴 하지만 KF-21의 기동성을 따라가기 위해 꼬리날개가 포함된 형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쿠스 LW가 KF-21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발이 완료된다는 건데요. 쿠스 LW는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5500 LBF급 완제 터보팬 엔진의 비행시험이 끝난 뒤인 2025년 첫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후 추가적인 개선 사항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뒤 2년 뒤인 2027년에는 곧바로 KT 터보프로 훈련기와 공중 데이터 연동 테스트, 즉 멀티 기능에 대한 시험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쯤이면 딱 KF-21이 블럭1 양산을 끈 후 블럭2 개량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 KF-21과 쿠스 LW를 동시에 개발해 남들보다 빨리 5.5세대, 6세대기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후발주자로 시작한 대한민국이 마침내 최상위권 선두로 올라선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와신상담의 자세로 철저히 쌓아올린 항공기술력을 한순간에 폭발시키고 있는데요. 비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미 검증된 고성능의 엔진과 여러 부품이 방산시장에 널려 있는데 조립만 하면 되는 걸 굳이 개발에까지 나선다며 국산을 고집하는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 대한민국의 고집이 결국 옳은 선택이었다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외 의존적인 기술 종속을 탈피하고 미래 방산 시장에서 미국과도 정면 승부를 겨뤄볼 만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199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과 선진국 간의 항공 엔진 기술 격차는 최소 30년 이상 벌어져 있다는 것이 정론이었는데요.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던 30년이라는 시간은 어느덧 10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또 얼마나 빠르게 발전할지 한국 정부가 또 하나의 독자 기술 개발 성공을 눈앞에 두면서 한국 방산의 위험을 드러냈는데요. 그동안 쌓인 방산 노하우가 빛을 발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한국형 조기경보통제기와 관련 이에 대한 정보가 풀리면서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까지도 견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한국이 갖추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군을 움직여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는가 하면 중국이 군을 움직여 대만 주변에서 군사 훈련을 진행하며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으로 입국한다는 소식을 접한 중국은 미국을 향해 날선 태도로 비난을 가하며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를 중국이 격추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죠. 실제로 그 말처럼 중국은 최신 구축함과 전투기를 보내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를 추적, 이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미국 역시 이를 대비해 중국이 쫓아오지 못하게끔 직선 경로가 아닌 우회 경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엄포를 놓던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비행기를 추적조차 못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SCMP는 중국군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 PLA는 말레이시아에서 대만으로 이동하기 위해 탑승한 미 공군 소속 보잉 C-47척을 위해 제-16D 전자전 전투기 055급 구축함을 투입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첨단 무기들을 전면에 배치한 것이죠.
제16D 전자전 무기는 미국과 맞상대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들었던 기종이고 055급 구축함에 탑재된 레이더는 가장 최신형 레이더를 탑재한 기종으로 미국 역시 중국의 전자전 능력을 가늠할 수 없었기에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미국 역시 항공모함과 전자전 장비를 동원해 중국에서 준비한 추적 장비를 못쓰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도 만만치 않은 준비를 했기에 상당한 전자전이 상호간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했죠. 그러나 막상 전자전이 시작되자 중국이 자랑하는 레이더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준비한 전파 방해에 속절없이 장비가 망가졌다고 하죠.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전례 없는 정찰 및 정보전이라고 평가한 공군 분야 군사 전문가 허위안민은 이번 펠로시 의장 추적에서 중국은 솔직히 완패라는 이야기를 남기며 중국 측 전력이 미국에 모자라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중국 싱크탱크인 남중국 해전략 폐쇄감지계획은 이번 펠로시 의장 방문을 통해 미국이 보유한 E-3 공중조기 경보기의 위력을 여실히 체감할 수 있었다고 바라보며 조기 경보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도 KJ-2000이라는 조기 경보 통제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완벽하게 미국의 E-3 센트리 조기 경보 통제기에 당한 것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활약하는 조기 경보 통제기는 전쟁의 승패마저도 결정지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떠오르며 향후 국가 간 분쟁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한국 역시 미국 보잉사에서 개발한 E-737기를 운영하며 정보전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준동과 중국의 잦은 침범을 대비하기 위해 최근 조기 경보기를 추가 구입하기로 확정하면서 전력 강화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조기 경보기와 관련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한국형 조기 경보기 도입에 나서며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한 조기 경보기 개발에 나섰다는 이야기죠. KF-21을 비롯해 FA-50 등 한국 방산에 있어 독자 개발이 잇따른 가운데 한국에서도 독자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내부 판단이 들면서 해외 기업에서 제공하는 조기 경보기가 아닌 한국의 조기 경보기를 만들기로 한 것이죠. 최근 한국은 조기 경보 통제기 4대를 추가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 소요검증위원회에서 기존 계획보다 2대가 늘어난 4대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보잉사 제품을 쓰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잡음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문제가 됐던 부분은 바로 가격이었죠.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 부담이 된 것입니다. 공중전에 있어 정보가 더욱 중요해진 마당에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은 손에 꼽는 회사들입니다. 보잉을 비롯해 사브, IAI 정도만 이를 제조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군이 요구한 조건을 만족하는 성능을 지닌 조기 경보 통제기를 제조하는 곳은 보잉사 단 한 곳입니다. 일대 당 대략 1조 원에 가까운 가격이죠. 공군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비싼 가격을 지적할 정도였는데요. 심지어 보잉이 한국의 사정을 알아차리고 44%나 비싼 가격에 조기 경보 통제기 가격을 불렀다는 지적도 등장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 제한한 가격대와 한국에게 제시한 가격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 증거였죠. 이 틈을 치고 스웨덴 방위사업체인 사브사브가 적극적으로 한국에게 조기 경보 통제기 구매를 촉구하며 가격을 제한했죠. 이대 가격이 1조 5천억을 제시하면서 일대 당 1조를 부른 보잉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제안했죠. 이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기 경보 통제기 기술 공유도 논의하면서 한국 정부가 요구한 수준으로 기술을 끌어올리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반드시 요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죠. 360도 탐지 기능이 바로 그것인데요. 전방위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기 경보 통제기의 성능이 갈리는 상황에 사부의 조기 경보 통제기 모델인 글로벌 아이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현재 운용 중인 기종인 E-737 기반 조기 경보 통제기를 추가 구입했지만 군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독자 개발 목소리가 높았다고 합니다. 결국 군에서 한국형 조기 경보 통제기 도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향후 상시 운용 가능한 통제기의 필요성이 점점 늘어날 전망이기에 한국이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 적기라고 할 수 있는 시점에 한국 정부는 개발에 열의를 부었죠. 조기 경보 통제기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정보전에 사용할 첨단 장비, 성능 좋은 레이더, 그리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항공기를 꼽습니다. 한국은 이중 장비와 레이더 면에서 독자 개발에 성공했죠. LIG 넥스1이 추진하고 있는 백두체계 능력 보강 2차 사업은 조기 경보 통제기에서 중요한 첨단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LIG 넥스1은 한국 항공우주산업타이와 백두정찰기에 탑재될 임무 장비,
데이터 링크 등 핵심 시스템 개발에 진척을 보였다고 말하며 전자전 능력에 있어 한국 역시 다른 국가에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냈죠. 성능 좋은 레이더는 KF-21을 개발하면서 완성했습니다. 바로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이사가 그것이죠. KF-21에 성공적으로 탑재했고 기술 시연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보였던 만큼 조기 경보 통제기에도 무리 없이 탑재가 가능한데요. 장비와 레이더를 갖추고 오래 운행해도 무리가 없는 비행기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플랫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조기 경보 통제기 개발에 진척을 보인 것입니다. 유럽 최대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는 최근 카타르 항공과 계약을 통해 생산한 A350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페이트 논쟁 때문에 결국 계약 취소까지 간 것인데요. 낡은 항공기를 교체하고 신항공기를 도입하면서 코로나 시기 이후 서서히 늘어나는 여행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카타르 항공은 에어버스사의 A350 항공기를 주문했습니다. 총 74대를 주문한 카타르 항공은 A350의 주요 고객이었죠. 그런데 카타르 항공에서 A350의 도색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죠. 카타르 항공에서 주장하는 것은 페인트 도색이 벗겨진 것과 그 벗겨진 부분을 중심으로 결함이 발생한 것이 문제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에 에어버스는 아무런 결함이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카타르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죠. 유럽 항공안전청에서도 이 문제에 나서며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조사 결과 카타르 항공이 주장한 것과 달리 비행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외관상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며 에어버스 편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카타르 항공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기나긴 싸움을 시작했고 결국 다수의 항공기를 예약한 카타르는 계약 취소를 선언한 것입니다. 에어버스는 카타르의 수주 물량을 맞추기 위해 제작에 들어갔으나 갑작스러운 취소로 인해 제조된 A350은 재고가 된 것입니다. 멀쩡한 A350을 재고로 두는 것은 회사의 손해이기에 이를 어떻게 해서든 처리해야 하는 상황. A350은 에어버스의 최신 기종으로 현재 에어버스의 주력 상품입니다. 이를 구매할 곳들은 한정적이기에 에어버스는 고민이 깊어졌죠.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다양한 장비와 레이더를 채워 넣으려면 대형 항공기가 반드시 필요했는데요. 때마침 A350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기종 에어버스가 협력을 하면 모든 게 완벽했죠. 그리고 최근 에어버스 관계자와 한국 군 관계자가 회동을 가지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진 것인데요. 군사 전문지 제인스닷컴에서 에어버스 관계자와 한국 정부 인사가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죠.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기 경쟁에서 한국이 또 하나의 독자 기술 개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11월 9일 테러의 주범이자 오사마 빈 라멘에 이어 알카에다를 이끌던 알자와히리를 제거했다고 밝혔는데요. 여전히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물러날 생각이었고 미국의 적은 끝까지 추격할 것이라 엄포했습니다. 이번 알자와히리 제거 작전에 미군의 최신형 무인기가 동원됐다고 밝혔는데요. 미군의 무인기에서 닌자 미사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헬파이어 R9X 미사일이 발코니에 나와 있던 알자와히리를 정확히 노리고 발사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헬파이어 미사일은 공격 헬기어 무인기의 주무장으로 사용되며 최강의 대전차 미사일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국형 헬파이어 미사일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2차 세대 전술 유도 미사일의 공개된 스펙이 무려 헬파이어 미사일의 3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무시무시한 성능의 한국형 헬파이어 미사일이 한국산 스텔스 무인기에 장착될 예정이라고 밝혀져 한국의 드론 전력을 우습게 보던 중국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헬파이어 미사일 공습은 부가적인 피해를 줄이면서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어 미군에서 오랫동안 애용해왔는데요. 기존 헬기에 주로 탑재되어 운용되었던 헬파이어 미사일이었지만 무인기의 본격적인 운용으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헬기와 달리 소음을 내지 않는 무인기에서 발사되어 높은 고도에서 내리꽂는 헬파이어 미사일은 하늘에서 내려온 죽음의 천사와도 같았죠. 여기에 헬파이어 미사일의 개량형인 헬파이어 R9X가 등장하며 개인 목표물을 대상으로 더욱 치명적인 무기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개발 중인 유도 미사일의 스펙이 헬파이어 미사일의 3배에 달한다고 밝혀졌는데요. 현무, 신궁, 천궁, 현궁 등 뛰어난 성능의 국산 미사일을 수차례 개발했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차세대 전술 유도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보병용으로 개발되었던 현궁 대전차 유도 미사일보다 대형으로
한국선 군용 무인기와 FA-50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대 사거리 30km에 최대 운용고도 15km로 사거리 10km, 운용고도 5km 정도인 헬파이어 미사일의 3배에 달하는 성능에 최대 9G의 중력 가속도에서 발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무인기나 FA-52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목표물을 향해 발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펙이 공개되자 군사 전문가들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는 기존 무인기를 이용한 전술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만한 성능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미군이 무인기로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5km 고도까지 내려와 속도를 200 kmh까지 줄여야 했습니다. 때문에 미사일 발사 직전에 발각될 경우 격추될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졌었습니다. 군용 무인기가 한두 푼 하는 물건도 아니었기에 조금의 대공 무기만 있어도 무인기의 공격적인 운용이 불가능했죠. 그런데 이 한국형 헬파이어 미사일이 도입된다면 고고도에서 순식간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철수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거기에 사정거리 3배는 단순히 3배 멀리 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헬파이어 미사일이 지배할 수 있던 공역의 9배 이상의 범위를 무인기의 킬존킬존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능에 미군을 비롯해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던 국가들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2차 세대 유도 미사일이 무인기에 장착될 경우 그동안 지적받아왔던 한국산 무인기의 공격력 부재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K9, KF-21, K2 등의 한국산 무기들에 비해 한국산 무인기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드론 약소국이라는 인식이 존재했었는데요.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군용 무인기 개발 역사는 무려 1977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형 무인기 개발 시작 후 4년 만에 비행이 가능한 실증 기체 솔개를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1984년 국산 무기 개발에 투입되던 예산과 인력이 축소되며 한국형 무인기 개발은 갑작스럽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잊혀지는 듯 했지만 1990년 걸프전이 발발하며 전 세계의 군용 무인기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군은 걸프전에서 무인기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며 전쟁의 양상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는 현대 무기사에서 항공모함의 등장만큼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역시 이에 자극받아 1990년부터 무인기 개발에 착수하고 겨우 1년 뒤인 1991년 세계 10번째 무인 정찰기 RQ-100이 송골매를 선보았습니다. 현재 군단급 정찰기로 운용 중인 송골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한국형 군용 무인기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2023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이던 다목적 중고도 무인기 쿠스 FS의 개발이 완료되어 양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최고 속도 360km, 최대 고도 13km, 운용 반경은 500km에 달해 사실상 한반도 전역을 작전 범위로 두고 있는데요. 쿠스 FS는 현재 미군의 주력 무인 공격기인 MQ-9 리퍼를 목표로 설계했기에 정찰 임무 외에도 미사일을 탑재한 무인 폭격기로도 운용될 예정입니다. 쿠스 FS의 이륙 중량이 5,700kg에 달해 헬파이어 미사일을 비롯해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에서 미국 측에 헬파이어 미사일 400기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었던 게 곧 실전 배치될 쿠스 FS의 무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의 시험비행 이전 공개된 공군 홍보 영상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 X가 KF-21의 호위기로 등장했었는데요.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들과 유사한 형상을 지닌 가오리 X는 KF-21에 앞서 전장에 투입돼 정찰과 대공 무기를 파괴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가오리 X는 2030년에 KF-21과 함께 전력화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단 한 대의 KF-21로 비행편대를 구성하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군용 무인기 하면 생각나는 형태의 무인기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군용 무인기가 개발 중에 있는데요. 그중 독특한 군용 무인기 개념이 바로 자익스 드론과 군집 드론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군은 오래전부터 자익스 드론을 운용해왔는데요. 이스라엘의 IAI하피 자익스 드론 약 120여 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공을 배회하다가 적의 레이더 신호를 탐지하면 목표물을 향해 내리꽂아 공격하는 방식으로 실전에 여러 번 투입되어 수많은 미사일 포대와 대공 레이더를 파괴했었습니다. 군집 드론은 소형 드론 수백 대가 인공지능의 통제를 받으며 작전을 수행하는 차세대 드론 체계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개발 중에 있어 향후 10년 내로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2016년에는 미군의 FA-18 슈퍼호넷 전투기 3대에서
초소형 무인기 103대가 투하되어 마치 벌떼처럼 하늘을 뒤덮는 모습을 공개하며 군집 드론의 전력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국이 군집 드론 기술의 선두주자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 개최식에서 드론 1218대가 밤하늘에 오른 길을 그려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었습니다. 이를 보고 충격을 받은 중국에서 저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며 군집 드론 비행쇼를 선보였는데요. 대형을 갖추지 못하고 서로 부딪히더니 우수수 추락하며 밑에 있던 사람들을 덮쳐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었죠. 이러한 기술력을 토대로 한국군 역시 군집 드론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개한 이 초소형 무인기는 인공지능을 통해 자율 군집 비행하며 정찰, 감시, 통신 중계, 폭격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자엑스 기능까지 추가되면 미사일, 폭격만큼이나 강력한 타격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드론은 소총, 전투기, 전차와 같은 필수적인 무기가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드론이 맹활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용 드론이 아닌 싸구려 중국제 민간 드론이 러시아군의 악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중국산 드론 수백 대가 기증되었는데 여기에 테이프나 끈을 이용해 수류탄을 싣고 가 러시아군의 머리 위에 떨구어 군용 드론들보다 러시아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크기가 작아 러시아군이 가진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높이 올라가면 소음도 거의 없어 접근하는 것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의 우방인 중국제 드론이 러시아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죠. 현대전에서 드론들이 활약하며 드론을 잡기 위한 기술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프레데터, 리퍼와 같은 군용 무인기 외의 소형 드론들은 가격도 훨씬 싸고 작아서 현재의 대공 무기 체계로 대응하기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수십만원짜리 드론 한 대에 수억원짜리 대공 미사일을 낭비하는 셈이니까요. 덕분에 이제 사양길에 올랐나 싶었던 대공 무기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일반 대공 무기들보다 짧은 사거리로 외면받았던 대공 장갑차가 대대 드론전 종결병기가 된 것입니다. 사정거리가 짧다고 하지만 소형 드론의 공격 범위보단 넓고 드론을 잡는 데에는 기관포 몇 발이면 충분하게 대공 장갑차 단 한 대로 수백 대의 드론을 처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드론의 등장 전 대공 장갑차는 현대전에 쓸모가 없다고 판단한 각국에서는 개발을 중단하거나 퇴역 수순에 들어갔었는데요. 한국은 북한의 구형 공격기를 이용한 저공 침투를 막기 위해 K-30BO를 지속적으로 운용하며 개량을 거듭해왔습니다. K-30의 개량형인 BOE에는 진행형 공중폭발탄을 사용하는 40mm 기관포와 지대공, 대전차 미사일이 탑재되고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전자 광학 추적 장치가 탑재되어 사실상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저고도 방공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오래전부터 드론이 미래의 전장을 지배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개된 차세대 공대지 미사일과 국산 스텔스 무인기가 만나 대한민국의 적을 공포에 떨게 할 드론 전력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곳은 없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